서울 외곽의 골목, 늦가을에 찬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던 그날, 김하영은 결혼식 사진이 걸린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환한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결혼 당시 하영이 정말 복이 많다고 했다. 신랑 박준석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집안까지 반듯한 남자였으니까. 시댁이 참 괜찮다더라. 시어머니도 인품 좋으시다잖아. 동네 어른들의 말이 그렇게 들려왔다. 하지만 결혼 문턱을 넘은 순간 그 모든 말은 거짓처럼 무너졌다. 신혼 첫 주, 하영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한 준석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다 거실에 쓰러진 것이다. 단순한 음주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술과 카드 도박이 이어졌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조명숙이 그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였다. 결혼식에서 받은 하영의 혼수와 부모님이 챙겨준 금반지, 예물함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라졌다. 빚 좀 갚아야 해서 내 금은방에 맡겨뒀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고 이유를 묻는 순간 하영의 뺨에 차가운 손바닥이 날아왔다. 그게 시댁에서 받은 첫 번째 환영 인사였다. 그 후 하영의 하루는 그림자처럼 흘러갔다. 출근 전에는 아침밥을 차리고 퇴근 후에는 설거지와 빨래, 청소가 기다렸다. 그녀의 월급 통장은 결혼과 동시에 준석의 손에 들어갔고 하영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새 옷 한 벌 사려면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괜히 시댁에서 뭐라 하지 않니? 라는 걱정을 들으며 받아야 했다. 하영은 견뎠다. 그저 이혼녀라는 낙인이 두려웠고 부모님이 딸 하나 잘못 키워서 쫓겨왔다는 말을 들을까봐 마음을 닫았다. 하지만 참음에도 한계는 있었다. 결혼 1년 차 겨울, 하영은 3달 된 아이를 품고 있었다. 혹독한 입덧과 피로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안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은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하영은 그대로 욕실 바닥에 부딪혔고 따뜻해야 할 물 대신 차가운 피가 발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가혹했다. 유산입니다. 몸을 잘 추스르셔야 합니다. 하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뱃속에 생명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남편과 시댁이 보여준 무심함이 더 깊게 가슴을 베었다. 준석은 병원비를 계산하는 대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 지난 일이다.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않느냐 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하영은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나가야 한다고. 며칠 후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이혼 신청서가 있었다. 준석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하영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끝내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녀는 집을 나올 때 결혼식 때 입었던 코트 한 벌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다. 돌아갈 곳은 친정뿐이었지만 하영은 곧장 부모님의 집을 찾지 않았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상처를 들추어내야 할 것 같았고 괜찮다는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홀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매서웠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설령 그 길 끝이 또 다른 고통일지라도 최소한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버스는 하영을 태우고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지난 1년 동안의 기억을 하나씩 끊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차가운 유리에 숨을 불어 하얀 김을 만들었다. 그 김이 금세 사라지는 걸 보며 결혼 생활도 결국은 그렇게 덧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하영은 한참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낯선 시외 버스터미널이었다. 어디든 좋았다. 단지 과거와 거리를 두고 싶었다. 터미널 근처의 작은 여인숙에서 첫날 밤을 보냈지만 그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익숙했던 남편의 술 냄새,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안도감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부은 눈, 초췌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표정.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작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처음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반지를 끼지 않은 손을 유심히 보며 묻는 남편은 뭐 하시는데요? 같은 질문, 하영은 늘 혼자예요. 라고 짧게 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부유층 아파트를 청소하며 고급 가구와 넓은 거실을 볼 때마다 겉은 화려해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이미 배웠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그렇게 흘러 이혼 후 3년이 지났다. 하영은 수도권 맥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는 저렴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은 조용했고 밤이 되면 간간이 고양이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웃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단지 옆집에 사는 크고 하얀 담을 가진 2층 주택만이 눈에 띄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다. 가끔 하영이 퇴근길에 골목 어귀에서 마주칠 때 휠체어에 앉은 남편은 먼 산을 바라보듯 멍하니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하영은 그저 스쳐 지나갔다. 타인의 사정에 끼어들 마음도 여유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지만 모르는 듯 지내던 어느 날 하영은 퇴근길에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 비 오는 저녁 주인집 아주머니를 기다리며 계단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옆집 대문이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순간의 대답이 앞으로 하영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그녀도 전혀 알지 못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 저녁, 하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계단에 앉아 있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코끝에 떨어져 흘러내리던 순간 옆집 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빗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와 회색 담요로 무릎을 덮고 있었고 그의 눈은 생각보다 맑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들렸다. 하영은 순간 당황했다. 아, 열쇠를 놓고 나와서요. 주인집 아주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모기가 심해요. 우리 집 마당에 벤치가 있는데 괜찮으시면 잠시 거기서 기다리세요. 거절할 이유는 없었지만 하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걸 보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마당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자 작은 현관등이 켜져 빗방울이 반짝였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하영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묘한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하영이에요. 옆집 원룸에 살아요. 아, 저는 이도현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하영은 그제야 그의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봤다. 어딘가 지쳐있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따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짧게 인사를 나눴다. 처음엔 단순한 안녕하세요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하영은 낯선 여자의 시선을 느꼈다. 문 앞에 서 있던 도연의 아내였다. 짙은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김하영 씨 맞죠? 낯익은 이름을 부르듯 묻는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남편이랑 얘기 좀 하셨다면서요? 잘 됐네요. 사실 남편이 불편한 몸이다 보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좀 약해서요. 하영은 무슨 말인지 한순간에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 보였다. 이거 하루 저녁에 50만 원이에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있어주면 돼요. 순간 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밤 좁은 방에 홀로 앉아있던 하영은 그 제안을 잊을 수 없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도연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간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하영은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연의 아내가 건넨 두툼한 지폐 뭉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묘하게 달콤하지만 비어있는 미소, 그리고 그냥 같이 있어주면 돼요 라는 말. 하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건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멀리 있는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까지.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하영은 고민에 빠졌다. 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 눈빛 때문이었다. 비 오는 날 마당 벤치에서 처음 봤을 때 도연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과 닮아 있는 것처럼 버려진 사람만이 아는 그 공허한 시선 말이다. 일주일이 지나던 날 하영은 결국 마음을 정했다. 한 번만 그냥 얘기만 하다 오자. 그 이상은 안 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저녁 도연의 집 대문 불빛이 3번 깜빡였다. 하영은 그것이 신호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고 향기로운 허브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도연은 침실 침대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왔네요. 그냥 앉으세요.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가 조금씩 풀렸다. 하영은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폭력적인 전 남편, 사라진 혼수, 그리고 유산의 고통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도연은 한마디 말을 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차분한 표정 속에 연민이 아닌 이해가 있었다. 도연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고에는 아내의 외도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묻힌 상처는 깊었다. 그날 밤 하영은 처음으로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메우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벽녘 하영이 자리를 뜨려 하자 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고마워요. 이렇게 누군가랑 오래 얘기한 건 오랜만이라. 집으로 돌아온 하영의 손에는 50만 원이 쥐어져 있었다. 그 돈이 주는 묘한 감정,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대문 불빛이 깜빡이면 하영은 알았다. 다시 그 집으로 갈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선을 그었지만 도연의 웃음과 대화는 점점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밤마다 이어진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30분 남짓이던 시간이 어느새 새벽까지 이어졌고 하영은 종종 도연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를 버티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하영은 평소보다 일찍 도연의 집에 갔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창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하영이 들어서자 도연은 창문을 닫고 말했다. 오늘은 좀 더 얘기하고 싶네요. 그날 대화는 유난히 깊었다. 도연은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사고 이후로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친구들도, 가족도 하나씩 멀어졌거든요. 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실패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그런 시선만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과 함께 조금씩 좁혀졌다. 하영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를 무시했다. 이건 위험해. 감정이 얽히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를 안아줄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오랜 고립과 외로움이 만든 절박한 부탁이었다. 하영은 망설였지만 천천히 그의 곁에 다가갔다. 따뜻한 천이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공허를 메우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고용인과 환자가 아니었다.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추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꽃도 촛불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방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긴 외로움 끝에 찾은 위로일까?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도연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도연 역시 변했다. 하영이 오는 날이면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현관 불빛을 미리 켜두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그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래 숨겨질 수 없다는 걸 하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눈치챌 것이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하영과 도연의 관계는 숨길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 밤마다 켜지는 대문 불빛은 이제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이어주는 달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 집의 주인인 도연의 아내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녀는 집에 머무는 날보다 나가는 날이 많았다. 새벽에 돌아오는 경우도 잦았고 때로는 집 앞에서 낯선 남자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서 있기도 했다.
하영이 그 장면을 본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씁쓸함이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저녁 무렵 도연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하영을 불러냈다. 짙은 화장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이 무심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나 이혼할 거예요. 하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한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집, 이 남자, 더 이상은 나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있으면 잘 될 거예요. 나 대신 돌봐줄 사람도 있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도현에게 던졌다. 그 안에는 이미 사인된 이혼 서류가 있었다. 도현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엔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사슬이 풀린 듯한 해방감이 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그 순간 도연과 하영은 이름도 서류도 없는 새로운 동거를 시작했다. 하영은 원룸을 정리하고 도연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커피 향이 퍼졌고 저녁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도연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전과 달리 부드러워졌다. 하영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하루는 의미를 찾기 시작한 듯 했다. 밤이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하영은 여전히 자신이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몰랐다. 아내도 연인도 아닌 그저 함께 사는 사람. 하지만 도연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하영은 부엌 창문 너머로 빨래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을 보며 생각했다. 우린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이곳이 지금 내 집이다. 그렇게 이름 없는 동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하영은 아직 몰랐다. 이 평온함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하영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닿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은 입술,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도연의 어머니 윤정희였다. 당신이? 김하영 씨?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정희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연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누구지?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분히 말했다. 엄마,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정희는 하영을 향해 돌아섰다. 같이 산다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하영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눈을 피했다. 그러자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내가 들은 게 맞구나. 당신, 내 아들 전 부인이 돈 주고 부른 여자라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여기 살 수 있어? 그 순간 하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아무런 방어도 없이 들춰진 것이다. 엄마, 그만하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네가 사고로 힘들다 해도 이런 사람하고 사는 건 안 돼. 이건 네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야. 그리고 나 그 애도 못 받아들인다.
정희의 시선이 하영의 배로 향했다. 배는 아직 그리 크지 않았지만 분명 생명을 품고 있었다. 하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배를 감싸쥐었다. 이 아이는 내 손주야.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손주든 뭐든 이 여자랑은 안 돼. 나는 절대 인정 못해.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영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서러움과 모멸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 엄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하영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 남은 도연은 휠체어를 돌려 어머니를 향했다. 엄마, 나는 하영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엄마는 모를 거야. 하지만 정희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하영은 잠들지 못했다. 도연이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며칠 후 평소처럼 평온하던 오후 하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는 하영을 엄마라 부르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영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뒤에는 한 중년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여성은 바로 며칠 전 방문했던 도연의 어머니 윤정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하영 씨죠? 저는 이 아이의 친부입니다. 낯선 남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영은 순간 온몸이 굳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영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도연이 휠체어를 몰고 나와 남자와 마주 섰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아이를 버린 건 너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서린 분노가 느껴졌다.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도 난 법적으로 아버지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준비돼 있어. 재판에서 이긴 건 시간 문제야. 하영은 아이를 감싸 안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아이의 발열에, 울음에, 외로움에 한 번이라도 옆에 있었나요?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금세 비웃음을 되찾았다.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 의미 없어. 내일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지.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정희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있었다. 당신 사고 기억나나?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말이야.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손주를 맡길 생각 없어. 그리고 김하영 씨, 내가 예전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피 한 방울 나눈 사람보다 매일 밥을 해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 하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장 큰 반대자였던 정희가 이렇게 앞에 나서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했다. 정희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했고 필요한 서류와 증언을 모두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건 단순히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문제야.
내가 책임질게.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았다. 겨울 끝자락, 찬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아침이었다. 하영은 배를 감싸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몸이 무겁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그 옆에 도연이 있어 마음만은 든든했다. 오늘은 내가 아침 차릴게. 넌 그냥 쉬어. 도연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하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과 몇 분 뒤 부엌에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근처 죽집에 갔다 올게. 너 요즘 입맛 없으니까 생강죽 사올게. 하영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혔다. 그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멀리서 꽝 하는 굉금이 들리고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이였다. 엄마, 아빠가 치였어. 목소리가 울음에 떨려 끊겼다. 하영은 본능적으로 뛰쳐나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로 한가운데 도현이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쓰러진 비닐봉지와 터져버린 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한겨울 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퍼지는 생강향. 그 향이 하영의 심장을 죄어왔다. 도현아, 나야, 하영이야. 눈 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죽 사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이 감겼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하영은 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순간 하영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휘청겼다. 산모 상태 위급합니다. 태반이 조기 박리됐어요.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고 울렸다. 그날 수술실 두 곳이 동시에 열렸다. 한 곳에서는 도연이 머리 부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하영이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윤정이가 있었다. 아이는 건강해. 예쁘게 울더라. 2.5kg. 아주 튼튼해. 그 말에 하영의 눈가가 젖었다. 도현이는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의식은 없어. 머리 부상이 심해서 깨어날지 확실치 않대.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병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겹쳐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두 생명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도 하영은 아기를 안은 채 도연의 병실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신 약속했잖아. 아이가 걸음마 할 때 공원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깨어나야 해. 눈물이 떨어져 아기의 볼에 닿았지만 아기는 마치 그 눈물을 닦아주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날 밤 하영은 두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이자 깨어나길 기다리는 아내가 됐다. 눈 내린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밖은 뿌옇게 흐려 있었지만 하영의 눈은 오직 침대 위에 도연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기 안니가 작게 칭얼대자 하영은 조심스레 품에 안고 도현 쪽으로 다가갔다. 아빠, 안니 왔어. 오늘은 눈이 와서 하얀 세상이야. 그녀는 마치 매일 대화하듯 말을 건넸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온 마음을 담았다. 그날 오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하영은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도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 하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조금씩 열렸다. 희미하게 초점을 잡으려 애쓰는 눈동자가 하영을 찾아냈다. 하영? 쉰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하영의 모든 기다림과 불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말하지 마. 그냥 깨어나줘서 고마워. 도연은 힘겹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며칠 뒤 의사들은 기적이라 했다. 그 정도의 두부 손상에서 의식이 돌아온 건 거의 없다고.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리헵센터로 옮겨진 도연은 다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하루 4번씩 재활 훈련을 받았다. 하영은 아기를 업은 채 훈련실 한쪽에서 그를 지켜봤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 그녀는 안쓰럽고 자랑스러웠다. 오늘은 2발짝이나 걸었어요. 리앱 선생님의 말에 하영은 아이처럼 박수를 쳤다. 안니도 손을 흔들며 온갈거렸다. 그 모습에 도연은 숨이 차면서도 웃었다. 밤이면 3사람은 한 병실 침대 위에서 모였다. 아기는 가운데, 하영과 도연이 양옆에 누워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들었다. 그 짧은 순간들이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기였다. 하영과 응?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우리 4가족 같이 강변 산책하자.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이야. 그 약속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분명히 다가올 미래였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오후, 하영은 안니를 안고 빨래를 널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주변은 평화로웠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영은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초라한 옷차림, 달아해진 구두, 그리고 한때 날카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딘가 무너진 듯한 얼굴만 남아 있었다. 하영 씨. 그 목소리는 오래전 들었던 그리고 한동안 잊으려 했던 목소리였다. 도연의 전화네, 지수였다. 나 갈 데가 없어. 그냥 아이 좀 보고 싶어서 왔어. 한 번만.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속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지수가 건넸던 50만 원, 그리고 그 돈이 만들어낸 기묘하고 뒤틀린 시작. 그러나 지금 눈앞의 지수는 그때의 오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고 돌아온 지친 사람일 뿐이었다. 하영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온 지수는 소파 한쪽에 앉아 숨을 고르더니 작게 울음을 삼켰다. 안방에서 뛰어나온 도연의 아들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하영 뒤로 숨어버렸다. 준호야, 엄마야. 지수는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이 살짝 등을 밀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하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못한 걸 해주셔서. 하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실수로 무너질 수 있지만 용서로 다시 설 수도 있다. 지수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저녁 무렵 다시 낡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다시 와도 돼요? 하영은 잠시 지수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연은 하영의 손을 잡고 물었다. 괜찮아?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는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 지수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하영은 여전히 안니를 돌보고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도연은 재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걷진 못했지만
부축 없이도 집안을 돌아다닐 정도는 됐다. 오늘은 내가 장 볼게. 그의 말에 하영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도연이 사온 싱싱한 채소와 준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 그리고 안니가 낮잠 자다 남긴 작은 발자국 모양의 담요가 있었다. 엄마, 이거 봐. 준호가 종이를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내 식구가 나란히 서 있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하영은 그림을 받아들고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다. 밤이면 온 가족이 좁은 거실에 모였다. 도연은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하영은 안니를 품에 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작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과거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하영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을 거라는 걸. 세상은 늘 예고 없이 시험을 던져왔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하루는 웃으며 보내자. 무슨 일이 와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지켜내자. 그 다짐 덕분인지 그들의 집에는 웃음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하영은 도연과 함께 안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마지막 산정엄진이었고 의사도 이제 출산 준비만 하면 된다고 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장을 봐서 점심을 만들게. 너랑 어머니만 다녀와.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이는 도연의 표정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다. 병원 앞 도로를 막 건너려던 순간 멀리서 꽝 하는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고 누군가가 외쳤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하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재촉하자 저 멀리 길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어깨가 피로 물들고 손 옆에는 찢어진 비닐봉지와 쏟아진 뜨거운 죽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영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이름이 터져나왔다. 도현. 달려가 무릎을 꿇자 도현의 눈꺼풀이 힘겹게 떨렸다. 죽 사러 갔는데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하영은 정신없이 도현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버텨.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하영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완전히 멈출 틈도 없이 갑자기 뱃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어머니, 배가? 어머니는 깜짝 놀라 간호사를 불렀고 하영은 그대로 산부인과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태반족이 박리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실의 불빛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갈 때 하영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머릿속엔 오직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도연, 그리고 아직 세상 구경도 못한 뱃속의 아이. 제발, 둘 다. 속으로만 되뇌며 마취가 스며드는 걸 느꼈다. 한참 후 희미한 울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차고 맑았다. 아기 건강합니다. 2.09kg 예쁘게 생겼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지만 그 한마디가 하영의 눈가를 적셨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어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아이 아버지는 머리를 크게 다쳤대. 아직 의식이 없어.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음을 삼키며 수술 직후에 몸을 이끌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 도연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영은 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안니가 태어났어. 당신이 이름 지어준 그 아이. 기다리고 있어.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이면 도연의 병실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도연의 손등에 올려놓으며 이 아이는 당신 손길을 느껴야 해요. 그러니까 꼭 깨어나야 해요. 그리고 어느 새벽 그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하영은 숨을 멈췄다. 도연 씨. 천천히 눈을 뜬 도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영. 그 한마디에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도연이 의식을 되찾은 후 의사들은 앞으로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리 부상과 함께 오래된 척수 손상이 다시 악화되어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하영은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살아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부터 하영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엔 안니의 기저귀를 갈고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점심엔 병원으로 달려와 도현의 물리치료를 돕고 저녁에는 두 아이와 함께 도연 곁을 지켰다. 오늘은 몇 걸음 갔어요? 하영이 물으면 도연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3걸음. 하지만 내일은 4걸음 갈 거야 하고 웃었다. 준호도 매일 병원에 와서 아빠 손을 잡고 숫자를 세었다. 1, 2, 3, 아빠 대단해. 그 응원에 도연의 눈가가 젖곤 했다. 어머니도 변했다.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죽을 끓여오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오늘은 내가 밤에 볼 테니 너는 좀 자라 하고 말했다. 하영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다. 도연은 처음엔 보조기의 의지에 걸었고 이후엔 혼자서 4걸음, 5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느 날 하영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영, 약속했잖아. 내 발로 내 쪽으로 가겠다고. 하영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단지 환자와 보호자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험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였다. 재활병원 생활이 끝나던 날 도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그 한마디가 하영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집이라 해봐야 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그곳엔 준호의 웃음과 안니의 온가리 그리고 함께 견뎌낸 시간들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먼저 도착해 작은 화분과 새 커튼을 달아놓았다. 햇빛 좀 들어와야 사람 마음이 환해진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배려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끈한 된장찌개를 먹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이 맛이 그리웠다 하며 연신 웃었다. 밤이 되면 하영은 안니를 재우고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도연은 그 옆에서 가끔씩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평화가 오래 가길 하영은 매일같이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작게나마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하루하루를 더 꽉 채워 살았다. 아침 햇살이 드는 부엌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점심엔 장을 보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그리고 밤이면 도현과 함께 내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중에 우리 진짜 집 사면 정원에 벚꽃나무 심자. 도연이 말하면 하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에는 비록 아직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더 많았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 하영은 안니를 안고 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로 향했다. 도연은 집에 남아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점심에 먹을 죽을 사오겠다고 했다. 그날은 평범해야 했다. 하지만 병원 앞에 다다랐을 무렵 멀리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다. 순간 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준호였다.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채치였어요. 하영은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뛰었다. 거기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도연이 쓰러져 있었다. 옆에는 터진 죽 봉지가 따뜻한 김을 뿜으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도연 씨, 하영이 그의 손을 붙잡자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죽, 사러 갔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하영은 울음을 삼키며 탑승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뱃속에서 단단한 압박이 밀려왔다. 태반 박리입니다. 긴급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영은 수술실로 옮겨지며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수술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마취약이 퍼지기 전 하영은 속으로 단 한마디만 되뇌었다. 제발 아이라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칼날이 피부를 스치는 차가운 감촉과 함께 의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2009kg 건강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복실로 옮겨지자마자 어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도연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대. 아직 의식이 없어. 그 말에 하영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 도연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고요히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영은 그 옆에 서서 속삭였다. 안니가 태어났어. 당신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우리 기다리고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하영의 하루는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다. 낮에는 아기를 안고 모유를 먹이며 밤이면 도연 곁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준호가 학교에서 그림 그렸대요. 아빠랑 나랑 안니까지 셋이서 손잡고 있는 그림. 그녀는 도연의 손에 아기의 작은 손을 올려놓았다. 이 감촉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꼭 깨어나야 해요. 그리고 어느 새벽 도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하영은 숨을 삼켰다. 도현 씨. 천천히 눈을 뜬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감봉, 하영. 그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울음을 쏟아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같이. 도연이 눈을 뜬 이후 의사들은 그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은 그 말을 듣고 절망보다도 안도감이 앞섰다. 살아만 있어도 돼.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더 좋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준호가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다. 아빠! 작은 팔로 도연을 끌어안는 순간,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야, 아빠 약속 지켰다. 다시 돌아왔어. 안니도 아빠 품에 안겼다. 아직 작고 연약한 몸이지만 도연의 가슴 위에서 편히 잠들었다. 그 모습을 본 하영은 이 가족이 다시 이어졌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재활은 쉽지 않았다. 머리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 균형을 잡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도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다. 아침엔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고 하영은 아이 둘을 챙겨서 도연 곁에 섰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 둘, 셋. 아빠,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응원에 도연은 웃었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병실 창가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하영에게 말했다. 나 이제 우리 집까지 걸어가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가 다시 가족의 중심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변했다. 이전처럼 차갑지 않고 하영에게 힘들면 나한테 맡겨 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밤에는 안니를 재워주고 준호 숙제를 봐주기도 했다. 하영은 그 변화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도연이 보조기를 내려놓고 내 걸음을 걸었다. 마지막 걸음은 하영 쪽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약속했지. 내 발로 너에게 오겠다고. 하영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들은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더 강하게 믿게 되었다. 따뜻한 초봄, 도연의 퇴원날이 다가왔다. 하영은 며칠 전부터 작은 방을 정리하고 깨끗한 이불을 새로 사두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 집 냄새랑은 다르네. 어서 돌아가고 싶다. 택시가 골목에 들어서자 준호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손을 흔들었다. 아빠! 그 목소리에 도현의 얼굴이 환해졌다. 집안은 좁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있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와서 국을 끓여 놓았고 테이블 위에는 하얀 접시에 담긴 김치전이 식지 않고 있었다. 어서 와. 이제 여기서 재활하고 아이들이랑 더 많이 같이 있어.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녁이 되자 네 식구는 둥그렇게 앉아 식사를 했다. 안니는 아직 젖을 먹었지만 준호는 아빠 옆에서 숟가락을 챙겨 주었다. 아빠, 많이 먹어야 힘 생겨요. 그 한마디가 도연에게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밤이면 하영은 아기를 재운 뒤 도연 옆에 앉아 하루를 나눴다. 오늘은 한 발짝 더 멀리 걸었어요. 그럼 내일은 두 발짝 더 가요. 서로의 작은 성취에 웃음이 번졌다. 일상은 거창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어머니가 반찬을 나르고 준호는 학교 가기 전 아빠에게 포옹을 했다. 점심에는 하영이 도연과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거실에서 TV를 보았다. 그 평범함이 이 가족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하영은 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단단히, 더 진심으로 살아간다. 늦은 오후 하영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거실에서는 준호와 도연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마른 체구의 여자가 서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피곤과 절망이 묻어나는 얼굴. 지수 씨, 하영이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다. 도연의 전 부인이자 준호의 생모였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나 갈 데가 없어. 그냥 준호 얼굴만 보고 갈게. 하영은 말없이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거실에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준호는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하영 쪽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못한 걸 당신이 다 해줬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다. 잠시 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거 봐. 내 생일 때 받은 퍼즐이야. 그 말에 지수는 주저하며 다가와 퍼즐 조각을 하나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그냥 이걸로 충분해. 정말 고마워.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 하영은 마음이 복잡했다. 이건 미완의 대화였지만 이날 이후로 그녀는 지수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 봄바람이 부는 날 도현과 하영 그리고 두 아이는 강가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을 열면 강물 냄새가 스며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이사 첫날 준호는 방 한쪽에 그동안 받은 상장과 그림을 정성스럽게 붙였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그 질문에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오래 살 거야. 안니는 마당에서 작은 분홍공을 굴리며 놀았다. 햇살 속에서 웃는 얼굴이 하영의 눈을 적셨다. 저녁이면 가족은 강둑을 따라 산책했다. 도연은 아직 조금 느리지만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았다. 하영의 손을 잡고 이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같네. 굽이굽이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 그 말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자주 들렀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와서 이건 준호 좋아하는 갈치, 이건 안니 좋아하는 딸기야.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 온기가 가득했다. 하영은 그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세월이 상처를 덮어준 게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상처 위에 다리를 놓은 것이었다. 밤이면 하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강가의 창문 앞에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처음 50만 원을 손에 쥐었던 날, 그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오늘 두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옆에 있는 남편의 천을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굴곡이 결국은 이 자리를 만들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어느 날, 하영은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2잔을 놓았다. 도연이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보다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하영 씨, 가끔 생각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 말에 하영은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휠체어에 앉아 외롭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그 옆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다. 그때는 나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죠. 하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당신이 버텨줬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 어머니의 변한 눈빛, 그리고 이 작은 강가의 집, 모두가 그 버팀 속에서 자라났다.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난 그냥 이렇게 말하려고요. 행복은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불완전한 채로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린 앞으로도 같이 걸을 거예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그날 밤 하영은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타가 아니었고 고용된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온전한 한 사람이었다.